자, 우리 교과서 243쪽입니다. 학습활동 같이 볼게요. 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음몽을 구조를 해보니까 현실에서 꿈으로, 꿈에서 현실로. 자,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요? 환몽구조. 자, 그러면 현실에서 있었던 사건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기서 하라고 하니까요. 자, 성진이 동해 용왕을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성진과 누가 만나요? 팔선녀 만나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진은 무슨 생각을 해요? 성진이 부귀영화, 인간 세상의 인간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뭐 남녀 정욕을 동경했다고 할까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남자로서 정말 누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 세계로 보내집니다. 육관대사가 너무 화가 나요. 나중에 그 꿈 내용 안에, 그 소설 내용 안에서 보면 육관대사에게 엄청 혼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지잖아요. 그 지옥에서는 인간 세상으로 보내지죠. 이걸 뭐 보내졌다기보다는 아주 쫓겨나는 시기예요. 자, 꿈속에서 인간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결국에 인생무상을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 아까 방금 교과서 부분에서 왔죠? 지난 시간에 성진이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무엇을 깨달았다? 인생무상을 깨달았다. 자, 그런데 육관대사가 이 답을 아주 역시 잘 깨달았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육관대사는 너 그거 깨닫고는 부족해. 꿈과 현실 자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라고 더 큰 깨달음을 요구해요. 자,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성진. 그 정도는 불도를 다 깨달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꿈의 기능은 무엇이고 육관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 각각의 기능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자, 결국에는 꿈의 기능은 뭐예요? 성진이 팔선녀와 그 인간 세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 깨달아야 될 게는 뭐예요? 인생 무상을 깨닫게 됨. 그렇게 일단은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꿈이라는 게. 자, 그러면 육관대사는요? 육관대사는 이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인생 무상을 넘어서 또 다른 가치관이 있죠. 자, 이 육관대사는 두 가지를 사실은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인생 무상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인생 무상을 넘어서서 참, 거짓, 꿈과 현실을 넘어서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가르치고자 했어요. 자, 이번에는 주제를 구현하는 양상을 이해해보자. 자, 성진이나 또는 양소유의 생각의 변화를 정리해보고 이번에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 너무 적막해. 불가의 삶은 적막해. 불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요. 대장부로서 속세에 나가 부귀공명을 이룰 거야.
이거는 유교적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귀 공명 누렸어요. 누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영웅들의 무덤을 보고 나니 아 정말 헛되고 헛되구나. 우리가 죽고 나면 100년이 못 되어서 모두들 잊혀질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인생이 더덥다. 무엇이? 인간 세상의 부귀, 공명은 참 이거 말하듯이 씁시다. 덧없는 것이구나. 다시 성진으로 돌아와서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이냐,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냐. 아, 참과 거짓의 어떤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서, 물론 이게 말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 이것을 넘어서는 뭔가 참된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구나. 그 불가의 도가 원래 말로서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말로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상대주의적 가치관 이런 말은 없어요. 불도에서는. 그런데 그 무엇의 어떤 구분 또한 그것 또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뭐랄까요. 더 놀라운 깨달음을 일단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불도에 정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주제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죠. 참,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무슨 가치관?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깨달음. 네, 여기까지 학습활동 마치고요. 학습지 준비해 주세요. 자, 학습지 다 준비됐나요? 자, 제재 연구에 보면 이 소설은 양반인 김만중께서 썼기 때문에 양반 소설이고요. 한글로 썼어요. 이 국문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소설을 우리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요. 예, 일단 적어놓고 보세요. 몽자류 소설이라고 해요. 네, 구몽 하면서 몽자로 끝나잖아요. 네, 그거에 아류작들이 쭉 나와가지고 네, 요런 몽자류 소설의 효시 작품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작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녀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고전 소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소설들이 있긴 한데 그런 소설들을 염정 소설, 예, 남녀 상열지사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양소유가 토본을 정벌한다든가 막 이러면서 그 영웅이 돼요. 국가의 영웅이 됐다라는 건 영웅 소설이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성격으로 볼 때 이건 대단히 불교적인 소설이에요. 이 불교적 가치관과 주제의식이라든가 또 성진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불교적인 소설들은 등장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 글자 기억하시라고 했죠? 기이한 것을 전하는 전기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또 비판적인 부분 또한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시간적으로는 당나라 때, 중국 당나라 때, 공간적으로는 남학현상의 연화봉 그리고 뭐 동정호 등등이 작품의 그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고요. 자, 꿈속은 중국 일대가 다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주제는 인생 무상의 깨달음. 인생이라는 건 참으로 인생의 부귀영화 참으로 허무하구나. 그리고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깨달음. 현실, 꿈, 현실이라는 어떤 구조? 환몽 구조. 예, 꿈을 깨는 구조라는 얘기네요. 자, 꿈에서 현실로 돌아가는 환몽 구조를 취하는 몽자류 소설입니다. 현실의 공간이 또 무엇이고 무엇이 비현실적 꿈속 공간이 설정된다. 예, 여러분들 꿈은 오히려 굉장히 신선이 되어가지고 꿈에서는 뭔가 막
이렇게 환상적이고 또 현실이 진짜 인간 세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현실 공간이 신선세계예요. 거기서 팔선녀를 만났잖아요. 천상계가 오히려 현실이고요. 꿈의 인간으로 태어나요. 인간계가 비현실인 꿈으로 나오는 인간계가 꿈인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삼교 사상이 다 드러납니다. 유불선 사상이라고 할까요?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 사상이 나타나면서 그 중에 그러면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불교 사상이죠. 특별히 불교의 공사상, 인생무상이란 그 허무가 등장하면서 공사상이 중심을 이룹니다. 자, 전체 줄거리에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육간대사 심부름으로 용궁에 간 성진은 용왕의 극진한 대접에 술 몇 잔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팔선녀 만나죠. 팔선녀를 만나서 수작을 부리죠. 절에 돌아온 성진은 누구를 그리워해요? 선녀들을 한번 보고는 잊지를 못해요. 선녀들을 그리워하며 부귀영화만 생각하다 속세로 추방돼서 양소유로 환생해요. 자, 팔선녀 역시 얘네들도 전부 다 그 지옥에 같이 왔잖아요. 역시 각각 인간 세상에 환생합니다. 그리고 양소유와 차례로 인연을 맺어서 두 부인과 6명의 첩이 되죠. 자, 이 양소유는 무엇을 했다고? 입신양명.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입신양명하여 벼슬이 승상에 이르는 등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벼슬에서 물러나서 한가하게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다 누릴 거 누렸어. 어느 날 두 부인과 6낭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랐다가 문득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그때서 느끼다니. 허무함을 느끼고 그때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한 호승이 등장하십니다. 한 호승이 나타나서 그의 꿈을 깨워줘 버려요. 꿈에서 깬 성진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잘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불교에 다시 귀의하고 누구도 팔선녀도 같이 함께 불제자 되기를 청해요. 그래서 그 모든 9사람이 모두 극락세계에 들어가더라. 등장인물 특성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들 미리 얘기해 주려다가 학습지에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이름의 뜻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이름의 뜻이요. 성진은 진정으로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다. 이렇게. 그런데 그 이름이 양소유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소유라는 이름을 통해서 깨닫는 부분이 있어. 소유는 짧은 소자에 놀유자예요. 즉 이거를 말로 풀자면 짧은 시간 동안 놀다 가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놀다가 가는 사람. 이런 의미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놀다가 가는 사람의 의미로 두 이름은 결국에 인생 무상의 깨달음. 여러분들 이거 조금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학습지에. 인생 무상의 깨달음이라는 성진의 깨달음을 나타낸다. 성진이니까 이름 자체가 깨달음이고 소유는 인생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세상에서 놀다가 가는 것이구나. 인생 참으로 무상하다.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자, 팔선녀는 성진에게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육관대사는 세속적 부귀영화를 꿈꾸는 성진과 그 또 팔선녀까지 함께 모아서 이것에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깨달아라 라는 얘기였고요. 자, 구운몽의 상징적 의미. 우리 이거 그 짧은 애니메이션에서 그 김한중 씨가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자, 작품의 인물의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 성진 또는 양소유가 됐으니까요. 그 꿈속에서 인간 양소유 또는 팔선녀. 이 사람은 8명의 부인이라고 할까요? 예, 육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이 인물의 숫자죠, 결국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는, 자, 부귀영화가 결국에는 인생에서 자기가 추구했던 그 부귀영화가 뭐 같다? 구름처럼. 덧없다.
인생무상. 그 작품의 내용이자 주제의식하고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작품의 구성과 연결된다. 몽자는. 그럼 어떤 구조? 환몽구조. 예, 현실에서 꿈으로, 꿈에서 현실로. 환몽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작품의 구성 방식과 관련됩니다. 자, 구몽의 배경세상이 되는 유교, 도교, 불교도 정리해보죠. 자, 유교적인 부분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선생님이 정리했어요. 실제로 구몽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노모를 위해서 썼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 있다. 작품의 어떤 창작의 동기, 이거 안에도 유교사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토번을 정벌 하잖아요. 그리고 부귀와 공명을 이루기도 하고요. 자, 이 모든 게 유교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양소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상, 유교사상. 자, 조선 양반 사회의 아주 큰 이상, 꿈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입신양명.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공하는 그런 것들이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가장 목표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유교 사상은 종교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선생님이 볼 땐 좀 그래요. 자, 그 다음 도교는요. 도교는 용왕이라든가 위부인, 팔선녀, 이 모든 거 다 도교거든요.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소의 부친인 양청사가요. 여기 그 꿈 내용 안에서 좀 더 자세히 보았으면 이게 도교 사상이구나라는 걸 알 텐데, 신선이 돼서 올라가 버려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난 할 일을 다 했어. 자, 하면서 신선돼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탄생의 그런 어떤 배경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이 양소유의 아버지를 신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작품의 비현실적 내용을 이루는 어떤 사상? 신선 사상의 전부 다 도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는 성진이 꿈에서 깨어난 뒤에 깨달음을 먹고 그리고 불도에 귀했고요. 성진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불교적인 억구 안에 드러나거든요. 참다운 깨달음을 얻다라는 어떤 불교 억구 안에서 이름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사상인 이 공사상, 이 공사상도 불교 사상이니까요. 유두, 불교, 도교, 유불선 세 사상이 융합된 가운데 유독 강조되고 있는 종교는 불교죠. 불교의 어떤 사상? 공사상. 자, 구운몽은 몽자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몽자류 소설이 무엇인가? 몽자류 소설이 무엇인가? 몽자류 소설은 글자 그대로 몽자가 작품에 붙어 있어요. 그런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환몽 구조라는 것이 뭐다? 환몽 구조란 이것도 중요하니까. 환몽구조란 주인공이 입몽 과정, 꿈에 들어가는 게 입몽입니다. 꿈에서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체험한 뒤에 강몽, 꿈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서사구조가 환몽구조입니다. 자, 몽자류 소설에서의 그 환몽구조는 주인공이 꿈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거친 뒤에 꿈에서 깨어나서 본래의 자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소설된 거죠. 따라서 몽자류 소설에서는 현실과 꿈 모두가 의미가 있죠.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꿈에서 얻기 때문이겠어요. 자, 김만중의 구운몽은 몽자류 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에요. 이런 양식, 이런 구성 방식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운몽에서 이 꿈은 부귀 영화의 허망함과 인간 세상 무상함이라고 하는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꿈이 주는 역할 뭐라고? 주제를 드러낸다. 자, 그 다음에 환몽 소설에는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고전 소설 중에 몽유록계 소설이 있었거든요. 몽유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몽유록계 소설하고 또 몽자류 소설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몽유록계 소설 중에 원생 몽유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다 환몽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둘 다 환몽 구조이긴 한데 하나는 꿈을 현실과 같은 세상으로 봐. 꿈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 이해가 가니?
자, 꿈을 통해서 현실이 문제가 있다는 걸 꿈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현실을 비판하고 싶은데 그걸 사실은 꿈이었어요 하면서 끝내는 어떤 현실 비판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몽자류 소설은 꿈을 참된 세계가 아닌 헛된 세계라고 보고 꿈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꿈은 헛된 세계다. 인생 무상. 뭐 이런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환몽구조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물이 현실에서 희망하던 바가 어디에서 꿈속에서 실현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겪은 뒤에 꿈에서 깨어나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자, 환몽구조의 서사 형식, 현실에서 꿈으로, 꿈에서 현실로 가잖아요. 이거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인몽. 그 다음에 꿈에서 깨는 거? 강몽. 주인공은 인몽 과정을 거쳐서 꿈에서 무엇을 체험해? 어떤 약간 지금까지는 누려보지 못한 거, 새로운 삶을 체험해. 그리고 강몽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때 꿈의 역할이 뭐냐? 주인공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해주고 주인공의 욕망을 대리 충족해주고 현실에서는 얻지 못하나 꿈에서는 얻어보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들 대리 충족, 그리고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겠죠. 자, 기능은 작품에서 이 꿈을 꾸고 다시 깨어나는 건 굉장히 또 환상적이죠. 환상성. 작품의 환상성,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네요. 작품의 환상성은 환상적이란 생각 따위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고 헛된 것을 말하는 것 자체예요. 사실은. 자, 천상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선녀라든가 성관이라든 인물 꿈을 통해서 천상계를 경험을 하는 것, 또는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도술 등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겠다. 고전소설에서 작품의 환상성은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꿈이래. 그러니 뭐 상상의 제한이 없죠. 자,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주제의식은 대단히 교훈적이야. 그래서 교훈적인 주제의식을 뒷받침해주는 장치야. 왜? 그 꿈을 통해서 깨달음은 교훈적이잖아. 인생이란 참으로 무상한 것이로구나. 참으로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 라는 거겠죠. 죄송해요. 자, 꿈속 공간이라는 비현실적이고 또 환상적인 장치를 통해서 작가는 환몽구조를 현실에서 직접 언급 못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환몽구조를 활용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학습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도 없는데.